화학 시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범 강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 뭐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범 강의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좀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나중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 시범 강의라는 어떤 그 주제를 들고 강의 노트를 좀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화학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겁니다. 단위 차원 분석.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일단 읽어볼까요, 한번? 단위 차원 분석은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바꾸어주는 방법이다. 단위 차원 분석은 화학 문제를 풀이할 때 단위를 알맞게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도 중요하게 사용되며, 뭐 때로는 난이도가 높은 양론 문제를 풀이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익혀두어야 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뭐 공식이 나와 있고 예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단위 차원 분석은 사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응용을 해서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이 굉장히 기본적인 단위 차원 분석. 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뭐 양론 문제를 손쉽게 푼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열화학 문제 등등등을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위 차원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면 화학에서 나오는 여러 공식들의 그러니까 여러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차원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시범 강의를. 그래서 이 단위 차원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그 예제 세 문제 정도를 같이 이 시간에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단위 차원 분석을 양론에 활용하는 어떤 예시를 좀 배워볼게요. 이 열화학에도 활용이 되지만 사실 요거까지 우리가 가려면 열화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화학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풀지 않을게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정규 커리큘럼 시간에 어,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울 어떤 기회가 있을 거고, 양론 문제도 사실은 이 단위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이번 시간에 하긴 좀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유형 하나 정도, 여기 이제 예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 있는 거 있죠. 요거 하나 정도만 같이 다뤄보면서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게 실제로 화학 양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위 차원 분석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바꿔주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아주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1리터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1000밀리리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울게요. 하나 더 해볼까요? 1kg은 몇 g입니까? 라고 하면 1000g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단위 간의 상호 전환,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단위 차원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공식을 활용해서 좀 뭐 규격화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단위 차원 분석은 주어진 단위 곱하기 주어진 단위분의 원하는 단위는 해서 원하는 단위.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는 이 단위를 약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단위를 얻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뭐 이걸 한번 이용해서 우리가 단위 차원 분석 저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면은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10리터는 그럼 몇 밀리리터일까요? 뭐 사실 이제 좀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1000ml였으니까 얘는 10,000ml겠네요.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방금 이 주어진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면은 자 10리터 여기서 리터라는 것은 주어진 단위죠. 다시 말해서 리터라는 이 주어진 단위는 우리가 약분을 해서 없애줘야 되는 단위예요.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밀리리터라는 단위죠. 밀리리터. 그러면 우리가 그래 리터를 이제 없애줘야 되니까 1리터를 이제 나눠줄게요. 근데 이 1리터는 몇 밀리리터하고 같았어요? 1000ml하고 같았기 때문에 분자에는 1000ml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써주고 분모에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단위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1리터, 리터 단위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리터는 이렇게 지워지고 밀리리터만 남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 10,000ml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뭐 1kg은 1000g입니다. 나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한 100kg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100kg은 몇 g일까요? 자, 먼저 뭐 잠깐 정지하고 풀어보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보면은 자, 단위 차원 분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1kg이 1000g이었으니까 그럼 1000g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몇 g인지 알 수 있겠네 라고 바로 튀어나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단위 차원 분석의 공식을 이용하는 연습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100kg은 자 킬로그램 단위는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단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그램 단위죠. 그럼 결국 킬로그램은 이제 약분이 되어서 없애져야 되는 단위니까 1kg을 우리가 분모에 적어주면은 요 과정에서 이제 얘네가 약분돼서 또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kg은 몇 g이랑 같았어요? 그렇죠. 1000g이었으니까 1000g을 분자에 써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단위 뭐만 남았어요? 지금 g만 남았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단위 g은 요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1000을 곱해서 쓴 거니까 결국 10의 5승 g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위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바꿔나가는 과정. 이거 뭐냐면 단위 차원 분석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잡한 예제 1, 2, 3.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들보다는 약간 더 복잡한 예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죠. 예제 1번. 성인이 하루의 당분 섭취량이 0.0833파운드이다. 나와 있어요. 이 값을 밀리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 1파운드가 453.6g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먼저 주어진 단위가 뭐고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뭔지를 항상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단위는 파운드 단위고 내가 얘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밀리그램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1파운드는 453.6g이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지만 1파운드가 몇 밀리그램인지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파운드에서 밀리그램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램을 거쳐 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램을 거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얘를 내가 1번이라고 얘를 내가 2번이라 할게요. 그럼 1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1번. 자, 1번은 뭐예요? 1파운드는 453.6g이다라는 거고 자 2번은 g을 밀리그램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g은 얼마예요? 1000m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연립을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게 얼마예요? 0.0833파운드예요. 0.0833파운드죠. 근데 내가 얘를 이제 먼저 그램으로 먼저 바꿔준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파운드 단위를 없애줘야 되니까 1파운드를 분모에 깔고 453.6g은 분자에 써주면 우리가 파운드 없어지고 일단 1차적으로 원하는 그램 단위로 얻었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램도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램을 한 번 더 밀리그램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그램을 밀리그램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그램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1g을 분모에다가 적어서
나눠줘야겠죠.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램이 이렇게 또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그램이 이렇게 약분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g은 몇 밀리그램? 1000mg이다 라는 것까지 한 번 더 곱해주면은 결국 이 전체적인 어떤 식에서 파운드가 먼저 그램으로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그램이 한 번 더 밀리그램으로 없어지는, 최종적으로 파운드가 밀리그램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게 실제로 3.78 곱하기 10의 4승 밀리그램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제 1번처럼 바로,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 매개, 이 두 단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단위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성인 한 명의 혈액은 평균 5.2리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혈액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2리터를 내가 뭘로 바꿔야 돼요? 몇 세제곱미터인지로 지금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5.2리터 지금 보면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단위가 리터인데 얘를 세제곱미터로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터를 한번 세제곱미터로 바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1세제곱미터는 당연히 1000리터겠지 하고 바로 이제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학이나 이 단위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단위조차도 사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지금 네, 다시 수업 재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이 이제 부피의 단위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와 밀리리터는 사실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중요한 어떤 관점이 돼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밀리리터는 사실상 같은 단위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럼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 두 개를 같이 섞어 보면 결국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1리터가 얼마였어요? 1리터는 1000ml였기 때문에 결국 1000리터라는 것을 밀리리터로 바꿔주면은 얘는 10의 6승 밀리리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밀리리터하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같았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피 관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부피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1000리터라는 것이 1세제곱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결국 우리가 5.2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얘는 5.2리터 곱하기, 자 이제 세제곱미터로 바꿀 건데, 자 원하는 단위가 세제곱미터고 원하지 않는 단위가 리터니까 리터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리터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세제곱미터하고 1000리터 같았으니까 1000리터를 나눠주고, 그리고 1세제곱미터를 위에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리터가 사라지고 세제곱미터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냐면은, 얘는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예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액체 질소는 액화 공기에서 얻어지며 냉동 물품 준비나 저온 실험에 이용된다.
액체 질소는 끓는 점에서 밀도가 0.808g/ 세제곱센티미터이다. 이 밀도 값을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자, 밀도는 조금 까다롭죠. 분자에는 그램 단위가 있고 분모에는 지금 세제곱센티미터 단위가 있는데 얘를 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지금 바꿔달라 했으니까 지금 분자에 남겨야 되는 단위가 다르고 분모에 남겨야 되는 단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각각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분석해서 바꿔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로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1kg은 얼마? 1000g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번에서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다. 위에서 아까 언급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손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808g 그램/, 세제곱센티미터는 무슨 말이냐면은 0.808g/,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밀도라는 것은 어떤 부피당 질량을 얘기해요.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그 단위 부피라는 건 뭐냐면은 1로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러니까 단위 부피라는 것은 부피가 1인 어떤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0.808g/, 세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건 뭐냐면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08g의 질량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지금 그걸로 한번 바꿔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먼저 1번에서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그램을 없애줘야 되니까 분모에다가 그램을 써줘야겠죠. 1000g을 갖다 써주면은 그램이 또 약분돼서 없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1000g은 뭐랑 같았어요? 1kg이랑 같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그램이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킬로그램이 분자에 하나 가 있죠. 분모에는 세제곱미터를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제곱센티미터를 없애줘야 되니까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를 분자에 써주면 얘네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는 1세제곱미터 같았으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세제곱미터가 분모에 남게 되죠. 그럼 이러한 어떤 우리가 논리를 파악을 하면 결국 뭐냐면은 0.808 곱하기 10의 6승 나누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이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808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예제 3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단위 차원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단위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원자 질량이라는 개념과 몰 개념을 같이 이제 활용하면 예제 여기 나와 있는 예제 2번 같은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 2-2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에 마찬가지로 이 단위 차원 분석과 여기 2-1, 2-2 개념을 같이 섞어서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2-1번의 개념부터 볼게요. 이렇게 자 원자 질량 자 원자 질량은 12탄소는 12AMU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질량을 갖게 될 것인지를 표현한다.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아마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상세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요건 우리가 포인트가 단위 차원 분석과 양론과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12탄소에서 여기 이 10이라는 수는 뭐냐면은 질량수란 얘기예요. 질량수.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의 질량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질량수는 실제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값인데 요건 일단 기억만 하세요. 제가 이거는 앞에서 원래 언급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단위 차원 분석에 포커싱을 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실제 이제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이걸 다 설명하고 넘어오게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12탄소란 건 뭐냐면 질량수가 그러니까 질량이 탄소 하나의 질량이 한 12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12AMU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탄소 한 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내가 12AMU라는 어떤 질량 단위로 잡아버리겠다 이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자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가벼운 놈이에요. 근데 요 한 개의 질량을 뭐 우리가 잘 쓰는 그램이나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려면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되게 작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류가 생기기도 쉽고 되게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 한 개의 원자,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 단위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AM이라는 표현을 하자라고 쓴 거죠. 그래서 한 개의 12탄소, 그러니까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한 개를 12AMU라고 정한 상태에서 이 12AMU를 기준으로, 즉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이 얼마나 가벼울 것이며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다른 원소들도 똑같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실험적으로 수소의 경우에는 탄소의 8.4%의 질량을 가지므로 기준이 되는 12AMU의 8.4%인 1.008AMU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탄소의 질량수 12탄소짜리 질량 그러니까 12탄소 원자 요거 하나에 비해서 수소는 8.4%의 질량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12탄소의 질량을 12AM으로 과학자들이 정했다 했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수소의 질량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12탄소의 질량이 12AMU를 기준으로 8.4%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니까 0.084를 곱해주겠죠. 그럼 요거는 실제로 1.008AMU 정도가 나오게 돼요. 요건 이해되시죠?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산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탄소보다 좀 무거운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은 산소는 한 16 정도의 이제 질량수를 가져요 보통.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측정을 해봤을 때 12AM이라는 요 수치보다 산소는 한 1.33배 정도가 더 무겁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산소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12AMU를 기준으로 얘가 한 1.33배 정도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결국 이건 얼마다? 15.994AMU 정도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의 질량을 이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를 12AMU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상대적으로 또는 얼마나 이제 가벼울 것인지 그걸 토대로 원자의 질량을 정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원자 질량이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1.008이나 15.994 같은 값은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주어져요. 이제 주기율표에다가 적어놔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는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CHON 정도는 좀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원자의 질량을. 왜냐하면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고 사실 얘네들은 안 줄 수도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어야 주기율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CHON 정도는 꼭 외워둬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탄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당 12AM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나오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1AM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8AMU가 맞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008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1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AMU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질소는 하나당 14AMU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을 모아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화합물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 그것도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CH4 같은 경우에 CH4 한 개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얼마일까요? 자, 탄소가 지금 하나, 12AMU가 하나 있고 플러스 수소가 지금 4개 있으니까 1AMU가 곱하기 4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CH4라는 어떤 분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냐면 16AMU 정도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이 탄소,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 그 원자의 질량들을 더해서 이러한 복잡한 화합물들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좀 더 복잡한 거 하나 볼까요? C6H12O6. 이거 이제 포도당이라는 거. 우리 이제 포도당 잘 알죠? 포도당. 단맛이 나게 하는 그런 당분 성질인데 이 포도당은 이렇게 좀 복잡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 질량을 구할까? 이 한 개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탄소가 지금 12AM짜리 몇 개 있어요? 6개 있고 수소는 1AM인데 그게 지금 얼마 있다? 12개 있죠. 산소는 16AM인데 하나당 그게 곱하기 6개 있죠. 다 더하면 180AMU가 나와요. 그래서 이 포도당 하나의 어떤 질량을 180AM으로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이 뭐고 그 개념이 뭐고 그리고 그 원자의 질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복잡한 화합물들 혹은 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분자 한 개와 그 분자 한 개와 화합물 한 개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는지 응용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배워봤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좀 외우면 좋은지도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2-2번 몰 개념 한번 보죠. 몰 개념. 자, 몰은 뭐냐면 먼저 읽어볼게요. 정확히 12g의 12탄소 원소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화학의 체계이다. 그래서 12g의 12탄소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이제 앞에 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개의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는 얼마다? 12AM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한 개의 탄소 질량이 12AM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뭐예요? 보통 뭐 그램이나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야 그러면 이 12짜리 탄소가 몇 개 모이면 12g이 될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12탄소가 몇 개 모여야 12g이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몇 개 모여야 되냐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어야 비로소 22짜리 탄소가 12g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과학자들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수는 굉장히 큰 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12탄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화학자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를 다 우리가 세고 있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중간에 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에서 좀 쓰기 쉽게 화학에서 쓸만한 단위로 하나 정의를 하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1몰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1몰은 어떤 원자나 어떤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으면 그게 1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한 개의 탄소는 12AM이잖아.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는 12g이잖아. 그러면은 대체 1AM은 몇 g일까? 이거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탄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2g이니까 우리가 12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대략 얼마 나오냐면은 저도 계산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그램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요정 사실 1AM이라는 것은 요 정도의 질량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이건 나중에 중요해요. 사실 이 개념은 1AMU가 몇 그램인지는 사실 나중에 핵화학 같은 거 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굳이 얘기해 보자면은 이렇게 그램으로 정의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AMU는 굉장히 엄청나게 작은 질량을 갖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1몰이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그걸 우리가 1몰로 정의한다 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NA라고 해서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알겠지만 원자의 질량이나 지금 몰이나 지금 12짜리 탄소를 가지고 뭔가 기준을 잡아서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게 이제 몰의 개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2번.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제 2번 풀 수 있어요. 자, A에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 질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몰 질량은 뭐냐면은 우리가 1몰의 질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1몰의 질량. 그러니까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1몰 있을 때 얼마만큼의 몰 질량을 갖겠는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몰의 질량, 그러니까 1몰당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몇 그램 정도 있겠냐, 그게 궁금한 거니까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뭐냐면은 C2H3Cl3O2다 생각하면 돼요.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1몰의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1몰의 질량. 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AM이라고 그랬죠. 한 개당. 뭐 한 개의 탄소는 12AM이라고 그랬고요. 한 개의 산소는 16AM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1몰의 수소는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1g이겠죠. 1몰의 탄소는 얼마? 12g이죠. 1몰의 산소는 얼마겠어요? 16g이죠. 아, 그러니까 원래 원자의 질량 쓸 때 개수일 때는 우리가 AM이 단위를 썼다면은 1몰이라는 것은 얘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서 이제 생성된 질량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AMU를 그냥 단순히 그램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A번에서 1몰의 질량, 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1몰의 질량을 구하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C2H3Cl3O2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그 질량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 탄소 2개, 수소 3개, 뭐 염소 3개, 지금 산소가 2개 있는데 각각을 이제 그램으로 생각하고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2 곱하기 2. 탄소는 이제 10인데 그게 2개 있으니까 플러스 수소는 1 곱하기 3이고요. 이제 Cl 같은 경우 염소는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35.5예요. 근데 곱하기 3이고, 이제 O 같은 경우에 하나 16죠. 16 곱하기 2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번에는 1몰의 질량이니까 AMU가 아니고 뭐 그램을 갖다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실제로 한번 다 더해 보시면 얘가 한 162.4g 정도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몰로 바뀌면서 AMU가 그램으로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62.4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165.4예요. 죄송해요. 165.4다. 자, B.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500g에는 C2H3Cl3O2 몇 몰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자, 주어진 단위가 지금 뭐예요? 주어진 단위가 그램인데 얘를 지금 몰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건 지금 뭐예요? 이 과정은 뭐다? 앞에서 배운 단위 차원 분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 차원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학 양론의 화학 양론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연습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뭘 써야 돼요? 단위 차원 분석을 이용해야 되잖아. 지금 그램 단위를 몰 단위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한번 해보면, 자, A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뭐냐면은 A에서 뭐라 했냐면 1몰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얼마라 그랬어요? 165.4g이라고 우리가 방금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몰과 그램의 어떤 관계를 알았으니까 그램을 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현재 500g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있대요. 제가 CH라고 할게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에서 C하고 H를 따서 500g의 CH가 있는데, 얘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걸 몰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그램을 없애야 되니까 1몰당 165.4g이라고 하면 165.4g을 분모에 갖다 넣으면은
그램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분자에다가 1몰을 갖다 적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몰 단위만 남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기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럼 얘는 얼마만큼이 나오냐면 요게 한 3.02몰 정도가 나오게 돼요. 10번. 자,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2.0 곱하기 10-2승몰에 그램 단위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몰로 표현되어 있는 지금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뭘로 바꿔라? 그램 단위로 바꿔봐라 이거잖아. 그럼 이거 정도 뭐다? 마찬가지로 단위 시험 분석이네. B하고 반대죠. 지금 B는 그램을 몰로 바꾸는 거였는데 C는 몰을 그램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썼던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요 힌트, 여기 나와 있는 이 힌트. 그럼 저걸 한번 이용해 보면은, 자, 이번에는 자, 주어져 있는 단위가 몰이에요. CH, 그쵸? 근데 얘를 이제 내가 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몰을 없애주고 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엔 반대로 1몰을 분모에 써서 얘하고 얘를 약분시켜서 없애주고, 그런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165.4g을 분자에 써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램만 남게 되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는 한 3.3g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자, D번을 볼게요. D번.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5g에는 염소 원자 몇 개가 들어있는가? 자, 이거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뭐예요, 지금? 그램 단위를 지금 개로 바꿔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몇 개인지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CL이 몇 개인지를 지금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 배웠던 거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일단 그램은 어떤 거하고 관련이 깊었죠? 몰과 관련이 깊었어요. 그죠? 그럼 몰하고는 또 어떤 게 관련이 깊었죠? 몰하고는 개수하고 관련이 깊었죠. 개수.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몇 그램인지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5g으로부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수를 알 수 있고,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수로부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개수로부터 다시 한번 이 염소의 개수를 알 수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없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그램을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수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아까 위에서 썼던 거. 1몰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얼마다? 165.4g이다. 이걸 이용해서 1번을 이제 풀 수가 있고, 자, 2번 과정은 뭘 이용할 수 있어요? 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개수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개수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면 될까요? 앞에서 뭐 배웠어요? 몰 개념 배웠죠. 몰. 자, 제가 뭐라 했어요? 몰이라는 것은 어떤 분자나 어떤 원자나 어떤 화합물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그것을 1몰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써야 되는 거는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뭐냐? 세 번째. 그러면 이 2번 과정까지 해서 이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개수를 구했어. 근데 그 안에 염소가 몇 개 있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C2H3Cl3O2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화학식인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하나 안에는 지금 염소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네요. 3개.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이 두 번째 과정까지 했을 때 우리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개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개수를 알 수 있고 3번에서 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개수를 염소의 개수로 바꿔주려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개수에다가 뭘 하면 돼요? 곱하기 3을 하면 나오겠죠.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하나당 염소가 3개 있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1, 2, 3번 과정을 이렇게 분석해 놓고 이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럼 현재 5g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먼저 1번 과정에 의해서 몰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g을 이제 없애고 몰로 바꿔줘야 되니까 165.4g을 나눠주고요. 그 분의 1몰을 이제 위에다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램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없어지고 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으로 바로 가면 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이제 개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개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우리가 몰을 없애고 개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자, 1몰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몇 개란 얘기예요? 몰의 개념에 의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남겠죠. 맞아요. 좀 축소할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네요. 그냥 밑에다 바로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과정이 생기죠? 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없어지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남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지금?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개수가 아니라 요 안에 염소 원자가 몇 개 있냐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곱해줘야겠죠. 3번은. 어떻게? 아, 한 개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몇 개의 염소? 3개의 염소, CL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한 번 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개수가 약분되고 우리가 원하는 염소의 개수만 남겠죠.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 곱해서 계산해 주면은 실제로 염소는 몇 개다? 염소는 실제로 5.5 곱하기 10의 22승 개의 염소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좀 어렵죠? 어렵긴 한데 결국엔 뭐예요? 지금 단위 차원 분석의 응용인 거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화학 양 이건 사실 제가 이 예제 2번이랑 여기 2-1, 2-2 개념은 제 정규 커리큘럼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화학 양론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단위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뭘 풀 수가 있어요? 화학 양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하나 드러나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양론 문제도 풀 수 있는데 그건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을게요. 일단 이 기본적인 양론 문제가 어떻게 단위 차원 분석으로 풀리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범 강의를 구성했어요. 계속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1g의 염소를 포함하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질량이 얼마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그램 CL을 뭘로 바꿔야 돼요? 그램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로 바꿔줘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램은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몰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먼저 CL의 몰수로 이걸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CL의 몰수를 이제 자, 3개의 CL, 그러니까 한 개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당 3개의 CL이 존재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수로 이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환산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수를 한 번 더 그램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돼요, 얘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염소가 1g 있다 했었으니까 1g의 CL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램을 먼저 이제 없애주고 몰 CL로 바꿔줘야 되니까 1번에서 우리가 여기 1번에서 사용돼야 되는 어떤 정보는 뭐냐면은 자 1몰의 염소는 몇 g이다? 35.5g이라는 거 제가 아까 외워두라 했었죠. 위에 보면은 여기는 제가 따로 외우라고 안 했었구나. 죄송해요. 이것 좀 외워주세요. 1몰의 염소는 35.5g이다라는 거 좀 외워주시면.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램을 뭘로 바꾸니까 35.5g CL을 나눠주고 위에다가 1몰의 CL을 써주는 거죠. 그럼 그램 CL이 여기서 약분돼서 사라지겠네. 그리고 거기다 뭐 하라고요? 자, 3몰의 염소는 1몰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3분의 1을 곱해주면서 CL의 몰수 없애고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몰수를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질량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몰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나눠주면은 얘네가 또 한 번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리고 1몰의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아까 얼마였어요? 165.4g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나와요? 지금 그램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를 쭉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1.6g이 나와요. 1.6g.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위 차원 분석 다 저는 지금 문제를 단위 차원 분석으로 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 번에 단위가 변환이 안 돼가지고 중간중간 좀 더 추가적인 과정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단위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기본 초석은 뭐예요, 지금? 아까 배웠던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단위 차원 분석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F 문제 풀게요.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분자 500개의 질량은 정확히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하란 얘기예요, 지금?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개수를 뭘로 바꾸란 얘기죠?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질량으로 바꾸란 얘기잖아.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개수하고 관련이 깊은 건 뭐예요? 몰수죠.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몰수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몰수를 바로 그램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얘는 두 가지 과정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500개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가 있대요. 그럼 500개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내가 몰수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1번에서 써야 되는 정보는 뭐다? 아보가드로 수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요걸 이용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개를 없애고 몰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분모에 깔고 1몰을 이제 우리가 분자에 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클로랄하이드레이트 개수가 이제 없어지고 몰 클로랄하이드레이트만 남겠네. 마지막으로 2번 과정에 의해서 내가 1몰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이제 그람 클로랄하이드레이트로 바꿔주면 아까 얼마였어요? 1몰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165.4g이었으니까 1몰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바꿔주면은 165.4g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몰의 클로랄하이드레이트가 없어지고 결국 그램 클로랄하이드레이트가 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F 문제는 1번과 2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램 클로랄하이드레이트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게 1.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램이 나온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 강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단위 차원 분석이 아까 여러분들 보세요. 맨 처음에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그냥 단위 간의 상호 변환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우리가 원자의 질량, 몰 개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계속해서 발전된 양론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단위 차원 분석을 하던 그 논리하고 문제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강조를 하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것은 양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 단위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푸는 양론 문제는 중에서 오늘 이 예제 2번 유형을 제외하고 또 다른 유형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는 오늘 이제 다룰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유형이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단위 차원 분석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복잡한 양론 문제를 그냥 한 줄에 다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어떤 문제가 좀 복잡했죠? 여기 이제 2번. 2번 문제도 우리가 이 1, 2, 3번 분석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지 결국에는 풀이 과정은 몇 줄이에요 지금? 풀이 과정은 한 줄로 끝나죠. F도 마찬가지. 1번, 2번 분석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분석만 하면 풀이 과정 몇 줄? 한 줄이죠. 3번도 보세요. 지금 이거 기본도 보면은 1번, 2번, 3번 분석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분석만 하면 풀이 과정 몇 줄? 한 줄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정말 양론 문제를 한 줄의 풀이로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 배웠을 때 여러분 처음에 배웠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좀 우습기도 하죠. 이건 사실 초등학교 때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양론 문제를 그냥 한 줄 만에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는 화학 양론 문제 풀면서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많이 할 거고
추가적인 어떤 유형들도 어떻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양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 단위 차원 분석을 이용하면은 한 줄에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본 강의 시간에는 더 많이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오늘 시범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 이 단위 차원 분석이라는 것은 어, 개념이 되게 간단한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범 강의지만 비록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의는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숙제, 과제장 한번 공지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저희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수업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과제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의 내용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저 화학 시범 강의 과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그래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화학 시범 강의 과제, 시범 강의. 자, 여기 1번은 이제 예습이고, 2번 복습, 3번 퀴즈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예습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읽고 예제를 풀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예제를 못 풀겠으면 굳이 막 애써서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재, 우리 대학 화학 교재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대충 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이 예습에서는 그래서 막 강약 조절을 한다고 치면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단위 차원 분석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위 차원 분석을 초석으로 해서 뒤에 있는 어려운 난이도 있는 양론 문제들을 이제 같이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양론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화학 양론은 이제 브라운 일반화학책 기준으로 챕터 3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옥스토비 일반화학 기준으로는 챕터 2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이든 옥스토비든 화학 양론 책은 크게 화학 양론 파트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책 읽어보고 예제 풀어보기 나와 있는데 뭐 예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풀리지 않는다면 굳이 뭐 애써서 푸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풀려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괜찮으시다면.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수의 강의 노트, 화학 양론 파트 예제도 미리 풀어볼 것. 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한 주차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차 수업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차의 강의 노트를 위해서 이제 만든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강의 노트를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제공을 해드리면은 그 강의 노트에도 예제를 참 많이 넣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제 예제만 충분히 따라오더라도 뭐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제도 가능하시면 미리 풀어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미리 풀어와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하고 풀이를 비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베스트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잘 못 풀겠다라고 하시면은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이 2번 항목이에요. 복습.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제가 준 이제 강의록 수의 교재 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푼 예제 몇 문제가 있었죠. 여기 보면 뭐 예제 1, 2, 3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제 2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 푼 거 다시 풀어보는 거 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시 풀때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은 두 가지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습 때 풀었던 본인의 풀이 하고 오늘의 저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복습하면 훨씬 더 좋다고 1번에서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내가 1번 항목에서 이 문제 푸는 걸 실패했다. 이게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저의 풀이를 따라서 3번 이상 반복해보고 문제와 풀이 과정을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이 과정만 달달달 써가지고 풀이 과정만 계속 따라 적어보고 반복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풀이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도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까 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A, B, C, D, E, F 이거 되게 많은 문제들을 풀었잖아요. 근데 학생들 중에 참 이제 잘못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보면은 복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제2에서 문제를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관심이 없어. 내가 풀이를 아니까. 그래서 A, B, C, D, E, F 풀이 과정만 주구장창 반복합니다. 근데 풀이 과정을 아무리 반복해봤자 내가 지금 이 쓰고 있는 풀이 과정이 대체 어떤 문제의 풀이 과정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제 풀이를 반복해서 따라 하실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풀이 과정을 따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을 따라하기 앞서서 내가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언가를 먼저 캐치하고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풀이 과정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문제랑 풀이 과정을 동시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봤으면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봤으면 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요. 풀이 과정만 따라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풀이 과정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하고 풀이 과정을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3번 이상 최소 반복해 보시고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다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힘으로 이제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건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항목은. 자, 그리고 2번째로 브라우니의 일반화학 챕터 1 연습 문제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습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개념과 예제 파트의 어떤 강의가 끝나면 제가 여러 일반화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 있고 중요한 문제를 선별해서 따로 저희가 강의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도전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선별해 주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 거지만 지금 당장 선별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스스로 도전해보고 풀어보는 게 좋아요. 설령 내가 풀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내가 이번엔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1-53에서 1-94의 문제는 오늘 배웠던 단위 차원 분석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차원 분석 문제를 이제 묻는 그런 한 40문항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 정도를 좀 파악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로 퀴즈는 이제 제가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에 반절 한 3, 4일 정도 복습할 기간을 드린 다음에 제가 3, 4일 정도 후에 이제 퀴즈를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퀴즈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풀었던 예제 수준의 퀴즈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념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개념 자체를 이제 질문하는 그런 형식의 퀴즈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건데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개념과 예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께 내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저희 모의고사 할 때도 많이 풀고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좋은 문제들로 제가 많이 구성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숙달을 해주세요. 같이. 그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고 그리고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해설 강의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보면서 제 풀이하고 다른 부분 있다면 어떻게 다르고 내가 오해했던 게 없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퀴즈도 앞에서 했던 그 복습의 사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도 맞은 문제라도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이 과정도 동시에 암기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복습 때 했던 저하고 풀었던 이 예제들 있죠. 예제들의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퀴즈까지 같이 좀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퀴즈 내용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저의 풀이와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이건 뭐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써놓은 건데, 혹시나 제 풀이하고 비교했을 때 본인의 풀이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지만 가끔 보면은 학생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께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로 여러분들께 뭐 배울 건 배우고,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혹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 이 시험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엔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짜 마무리할게요.